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ESG 경영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리죠.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줄임말인데요.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또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법과 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MZ세대에게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아웃의 수단이라고 하죠. 흔히 좋은 일을 하는 가게에 돈줄 내러 가자 그러면서 그 가게에서 주문을 몰아주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미닝아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의 개념이 바뀌다 보니 기업들 역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가기 위해서 ESG 경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곧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엔 선물도 기왕이면 포장재가 좀 적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더 많이 나가면 좋겠네요. 9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천 이안은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역 추진 중인 부발력이 빠른 이안. 개발 호재를 노리는 이안. 비규제 지역 속 주목받는 이안. 이안에서 착한 가격으로 해버 굿타임. 이안 퍼스티엄 2000부발 10월 오픈 예정. 1811-8176 대우산업개발.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시비제약. 9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한글 문화의 본향, 경북이 한글 콘텐츠 산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이 전담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훈민정음 뿌리사업단 박경환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김성수의 세상일기 끝으로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출을 막고 금리를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인데요.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이제 지난달에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이 다 후끈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집값은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지난달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1.29%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서울은 0.68%로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네. 서울보다 경기가 더 후끈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는 1.68%, 인천 집값은 1.38% 한 달 만에 올라서 네. 모두 서울의 2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일단 네. 부동산원의 분석은 서울은 지금 재건축 등 인기단지와 이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오르고 있고 경기도는 이 GTX 노선,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평가 인식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인천 역시 신도시 신축과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집값이 이렇게 뛰니까 매수 심리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시장 소비 심리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전보다 1.5포인트 올라서 130.3으로 점점 100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 매매 지수가 이제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수도권의 매수 지수는 뭐 2포인트 넘게 올랐는데요. 이 얘기는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수도권으로 앞으로 이제 더 매매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수요가 몰리는 건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빨리 좀 늘리는 방법이 뭔가에 지금 굉장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생활형 주택이라는 이른바 이제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뭐 원룸, 네. 그다음에 뭐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이런 주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면적이 좀 좁아서 선호도가 낮아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거의 규제를 좀 풀어서 3, 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평형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아파트는 보통 이제 이 개발 계획 지구 지정부터 뭐 분양, 입주까지는 적어도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런 도시 생활형 주택은 사실 뭐 1년 이내로, 짧게는 6개월 이내로 빨리 뚝딱 만듭니다. 자, 그래서, 기존보다도 이제 허용 면적을 좀 더 이제 늘리고요. 네. 공간 구성을 늘리게 되면, 뭐 2, 3인 가구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조심 주택에 단기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거냐. 사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에만 적용하던 바닥 난봉. 오피스텔은 사실 주거용과 이제 사무용이 있는데 그 면적이 큰 건 사무용이기 때문에 바닥 이제 난방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기준을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0평형대 아파트와 비슷한 넓이의 뭐 3인, 4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너무 면적이 작아서 외면받았던 이 원유명 도시생활주택의 면적도 기존은 5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했지만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까지 넓히게 되면 방 3개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분양가 심사와 같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이런 것도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런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로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서 주택 수요를 좀 분산하는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난개발. 그렇죠. 굉장히 이런 데는 주차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한번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게 20, 30년, 3, 40년 장기화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분양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공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세제 지원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실거주 전매 제한이나 이제 실거주 규제가 없어서 약간의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뭐 입주까지 최소 4, 5년 정도 걸리니까 당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이용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투리 땅 이용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다 이런 이미지도 강했고요. 단지도 크지 않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집값을 잡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정확하게 민간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과 이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중장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받으면서 꾸준히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가격이 많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다 올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세종시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하고 있고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단기 수요를 특히나 이제 전셋값까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네. 이걸 잡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석 달 내지 6개월 내로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앞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물론 단기적인 수요를 좀 해소하고 분산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게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한번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이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네.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급한 불 먼저 딱 끄겠다는 건데 앞으로도 이게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건 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스마트폰 쓰시는 분 운영체계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애플은 iOS인데 이게 구글이 지금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 갖고 갑질행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요. 네. 구글은 표면적으로는 독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조건으로 구글 이외 다른 회사가 개발한 변형된 안드로이드 OS를 쓰거나 자체 개발하지 못하도록 편법적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구조를 통해서 구글은 지금 모바일 분야에서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이 98%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보겠다, 자체 개발하겠다는 데가 꽤 많았습니다. 아마존도 있고요, 네. 알리바바도 있고요, 삼성, LG전자가 있었는데 모두 사업 자체 운영체계, 변형 운영체계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사라졌습니다.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면에는 구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은 이제 뭐 삼성전자 등 이 기기 제조사에서 변형된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마저도 저해하고 있다. 이건 네. 오히려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 운영 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 근데 알기로는 공정위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건 2016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건가요? 그동안에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이 제기돼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조금 자사의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라. 그것도 게임이 아닌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하다 보니 인앱에 들어가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국내외에서. 네.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IT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테스트베드라고 할 만큼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에게 대한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우리가 비슷한 구글과 이제 인앱 결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구글이 또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지금 그 구글하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불공정 행위가 조금 뭐 굉장히 기존 산업을 좀 위축시킬 만큼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과징금이 2016년 퀄컴에 이어서 글로벌 사업자로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이 될 거라고 하는데 구글이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네. 구글의 입장은 뭐냐? 공정위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어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이나 그리고 애플 iOS 간 경쟁을 전부 강구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호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했기 때문에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 제조사나 앱 개발자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우리 플랫폼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서면으로 의견서를 이제 보내서 구글이 수령하면 바로 법원에 항소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공정위가 이제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여기로 확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어떤 자국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제 명시한 다른 국가들에서까지 이제 공정의 결론을 따르더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법정
다툼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인데 근데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또 물가까지 걱정이에요. 근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그래도 조금 상차림 비용을 덜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요. 그래도 전통시장 이용하면 대형마트 이용하는 것보다 약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이제 14일 기준 전국 17개 전통시장, 27개 대형 유통업체, 28개 추석 성수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올해 차례상 비용은 29만 7천여 원인데 지난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평균 25만 4천 원입니다.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4만 1천여 원으로 전통시장이 8만 7천 원 정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재료별로 좀 보게 되면 송편이 많이 올랐어요. 송편의 주재료인 이 쌀이 쌀 2kg이 1년 전에 비해서 11%가 뛰었습니다. 참깨는 더 뛰어서 23% 뛰었고요. 곶감이 지금 9개 기준 47%, 강정도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과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햇사과가 나오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데요. 10% 지난해보다 내렸고요. 대포 그리고 이제 배추,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도 장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통시장 이용하시면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죠. 상생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 이 사용처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비대면 소비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이제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민의 편의와 이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이제 2분기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쓴 금액, 이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정책인데요. 10월과 11월 2달 동안 시행이 되고요. 월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에 다 안 됩니다. 근데 캐시백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좀 더 넓히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온라인 배달 앱뿐만이 아니라 이제 별다방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까지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세한 이 사용처에 대한 발표는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아직 제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지금 고려 중인데요. 면세점은 확실히 뺐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를 넣을 거냐 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되고 대형마트는 빼고 참 애매한 기준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20대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규모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개 주요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액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 29세 미만의 신용융자 잔고가 5,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발생 이전이 2009년 말과 비교하면 4.3배가 늘었고요. 20대 신용융자 이용자 역시 13,000여 명이 넘어서 1년 반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신용융자라는 게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이 잔고가 늘고 있다. 그만큼 빚을 내 투자한 개인이 많다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이미 인상했고 또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또 미국 역시 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대의 이 빚과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또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투한 분들의 손해 또 피해도 클 것 같은데 투자에는 아무래도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예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관.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한글 문화의 본향으로 자부하고 있는 경북이죠. 이 경북이요. 한글 콘텐츠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민간위원회가 창립했고 한국국학진흥원 산하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에서 한글 산업 육성을 전담하게 됐는데요. 한국국학진흥원 훈민정음 뿌리사업단 박경환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국학진흥원 산하의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 훈민정음 뿌리사업단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뿌리사업단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은요. 우리 경북이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던 한글을 오늘날 시대에 개성하고 그것을 다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1일자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업무들은 주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저희 국학진흥원이 한적 자료, 한문 자료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또 뭐 전시라든지 사업들을 진행을 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글 문화의 중심인 경북의 한글 그걸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개성하고 또 나아가서 산업화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뿌리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문화 콘텐츠 사업 육성 민간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그 밑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한글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민간위원회 이것도 어떤 조직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당 위원회는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이 지원하고 또 그 자문 내용들을 저희가 앞으로 수행할 한글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 관련돼서 위원분들은 주로 이제 그 학계의 국어학과 관련된 저명한 학자들,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뭐 서예라든지 출판, 또 디자인, 정보통신공학 등 그 한글을 활용해가지고 산업화하는 분야까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21분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뭐 향후에 그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자문과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산업화 관련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것을 도정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까지 이 자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알리는데 한글 의미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훈민정음 뿌리사업단 이곳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한글 전문 연구원을 중심으로 했어요. 한글 관련된 조사 그리고 또 연구 또 저희들이 직접 산업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은 산업적 활용을 위한 토대 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이제 경북 지역 방언조사 연구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착수를 했고요. 또 향후에 또 10월 9일날 한글 전후해서 한글의 날을 전후해서 한글 주간이 지금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 네. 관련한 여러 가지 전시 또 연구 세미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은 58만 점의 민간 기록 자료들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글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 시선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뭐 예를 들면 한글 편지, 제문, 내방 가사 등 굉장히 소중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발굴 연구하고 네.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는 내방 가사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네. 연구 사업들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북을 흔히 한글 유산의 본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 두 권이 모두 다 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시죠. 예, 훈민정음 해례본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세종대왕께서 그 창제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그러니까 글자를 구성하고 글자를 지은 원리,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관련된 운영법 등을 설명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크게는 본문인 예의편하고 그다음에 그 해설편인 해례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예의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제 그 서문이라고 해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시작되는 네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세종대왕의 이 글에 대한 책에 대한 서문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예의편에서 주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라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는 한글 해설서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한글 기록 문서가 많이 보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학진흥원이 58만 점 자료를 갖고 있는데 네. 물론 그 대부분은 그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여진 자료입니다마는 비율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글 자료가 수량으로 본다면 수만 건에 이르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한글 제문 아까 언급했습니다만은 한글 편지 그리고 내방 가사 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은 여성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여성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혹은 며느리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도 이른바 그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했던 한글을 사용했고 당연히 이제 이 여성분들에 의한 제문이나 편지들은 한글로 쓰여졌죠. 내방 가사도 그러하고요. 네. 특히 이제 한자로 쓰여진 옛 기록들이 주로 이제 근엄한 남성 사대부들이 중심이 돼서 썼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는데 주로 진솔한 우리 감성을 담은 우리 말로서 표현됐고 내밀한 당시의 어떤 우리 선인들의 생활사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중기 이후에 주로 영남지방 여성들이 만들고 또 공유했던 내방 가사는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방 가사는 우리 그 여성들이 수백 년간 특히나 이제 영남 지역에서 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기록했던 유산들이죠. 안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종갓집을 중심으로 해서 내방 가사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집안의 가계와 관련된 내력들
이런 것들을 며느리나 딸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또 하나는 뭐 한글 족보에 해당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거나 혹은 유람 가서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던 기행문들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학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우리 그 사료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런 한글 관련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연구, 전시, 경연도 지금 마련이 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10월 9일을 전후해서 한글 주간 행사가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죠. 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글 관련된 전시 그리고 우리말 방언 연구 그리고 한글 문화 콘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관련된 학술 대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저희 기관 말고도 뭐 경북문화재단이라든지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서 한글 사랑 서예전 그리고 또 경북 사투리 경연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글 주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저희 국학진흥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연구라든지 한글 관련된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 그 사업들이 착수되고 또 시도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끝으로 덧붙여 주시죠. 예,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한적 자료 중심의 연구 그리고 활용 사업에 주로 이제 치중을 해왔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AI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 시대는 특히 이제 표음 문자이고 또 음소 문자인 한글이 데이터의 어떤 가공 처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해져 왔던 이런 한글 문화를 잘 보존하고 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 가공을 하고 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훈민정음 뿌리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여러 시민들의 큰 관심과 또 성원들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훈민정음 뿌리사업단의 앞으로의 활약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 훈민정음 뿌리사업단 박경환 단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언론사 사주 재산 공개 입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사 또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을 다 공개를 했는데 엄청납니다. 시가로 2조 5천억 원이 넘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실 어제서부터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언론사 사주지만 지금 가장 그래도 발행부 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조선일보 네. 사주의 이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그 발언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시서부터 진행된 질의 대정부 질의에서 결국 이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회사, 네. 그리고 또 사주, 그리고 사주 일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총 40여만 평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시지가만 해도 4,800억, 그리고 시세는 무려 2조 5천억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파문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재산이야 당연히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특혜 의혹도 함께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내용을 보면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에 분포한 그런 그 토지들인데 네. 대부분 방상훈 사장과 그 가족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 평으로 가장 많고요. 네. 저수지가 3만여 평이고 그리고 또 대지가 13,000여 평입니다. 네. 이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정말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정말 전국 곳곳에 모두 다 분포가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언론사주가 이렇게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언론사주가 이렇게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제대로 부동산 정책 감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혜 의혹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지금 방상훈 사장의 그 흑석동 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다 피해갔어요. 지금 현재 이 개인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할 수도 없고 네. 남쪽으로 이 서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존치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사실 뭐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국가에게 헐값에 이렇게 수용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특히나 이 흑석동 땅은 앞에 그냥 완전히 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변뷰가 어마어마하게 좀 탁월한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곳이 이제 주변부가 개발이 되면은 그 개발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땅의 가격은 더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의심이 돼서 이전서부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언론이라고 하는 막대한 힘을 통해서 지금 특정한 지역의 부동산 개발의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부동산 개발의 어떤 흐름을 기사를 통해서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결국은 이해충돌 사안은 기본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아예 부동산 개발 자체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를 갖다 쓸 때 사주의 이익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그런 보도들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김의겸 의원의 그 어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불거진 바가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불거졌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막대한 규모의 이 부동산 자료들을 막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김의겸 의원이.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의 어떤 그 힘을 통해서 개인 그 국회의원이지만 그 개인의 어떤 의정 활동까지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와 사주의 이익이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이 법이 1994년부터 만들려고 했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만들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지난 1994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할 때 언론사 사주를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강렬한 언론사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발을 꺾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산 공개 제도의 효용성이 이제 확인되면서 언론사도 마땅히 이런 공개를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들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 내에서 공론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막는 겁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언론사 출신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 출신들이 오히려 언론사 사주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끼리의 그런 어떤 카르텔은 굉장히 공고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들으면 오히려 더 법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사주 재산 공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법이 과연 그럼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 이런 부분의 의문은 계속 생겨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개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사주의 편집권의 간섭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모두가 감시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흑석동 토지 주변에서 무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다거나 뭐 이럴 때 조선일보에 실리면 온 국민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국민들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일단 정말 너무 작은 정당이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 여당이 함께 도와줘야 될 터인데 더불어민주당에도 언론사 출신들 국회의원이 만만치 않죠.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언론과 유착관계, 정언 유착관계를 굉장히 의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대장동 의혹 때문에 곽상도 의원과 그리고 대장동 자산관리 회사였던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이제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전직 언론인 사이의 그 관계가 굉장히 주목된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